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몽골군의 정찰을 포함한 전술 전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몽골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만큼 이번 텀에는 가지고 있는 재료를 총동원해서 최대한 여러 회차에 걸쳐서 많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군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원정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탐 활동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몽골군은 상인, 정보원, 알긴친이라 부르는 전위부대, 반란진압을 위해 파견된 원정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보 수집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촘촘하게 연결된 역참 때문이었습니다. 축적한 정보가 역을 통해 신속히 전달되었는데 황실의 전령은 제국 내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몽골 황실은 불과 며칠이면 몽골 제국 최전방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령 외에 정보 전달에 있어서 의외로 큰 역할을 한 것은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 사이를 중개하기 위해서 항상 왕래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동 중에 도적으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활동 지역의 정치 상황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상들은 군수품도 매매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와도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칸은 대상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무역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칸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로 상부상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몽골군의 정탐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정 중에 교전 지역을 한참 떨어진 지역에서 정찰 업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칭기스칸이 자무카에 맞서 싸울 때 몽골군은 정찰병 전위부대를 케룰랭강으로 진군시키고 정보 전달에 주력할 수 있도록 관측소를 세웠습니다. 정찰병이 적군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찰병의 정보는 역참이나 신호기를 통해 신속히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군은 도망치는 적장을 뒤쫓는 파견군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레즘의 술탄 무함마디 2세를 추격하기 위해서 제베와 수부타이의 대규모 파견군이 편성되었을 때였습니다. 파견군은 무함마디 2세를 생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라시아로 진군하여 화레즘 너머에 있는 정보를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향후 침공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목민이 그렇듯이 몽골군의 주력병도 경기병입니다. 따라서 활과 기동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몽골의 전술은 적의 무기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화살을 퍼붓고 빠지는 전술이었습니다. 특히 퇴각하면서 뒤돌아 활을 쏘는 파르티안 샷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면 추격하던 적군은 움츠려들고 이때 후퇴하던 몽골군은 방향을 돌아 다시 공격했습니다. 백병전은 적의 전열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이 전투에서 연전연승했던 것은 새로운 전술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초원에서 펼칠 수 있는 전술을 가장 능숙하게 펼쳤기 때문입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훈련이 작전 수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능하면 적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공격한다는 대전제하에 구체적인 몽골군 전술 6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몽골군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화살 세례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일제히 화살을 쏘았는데 적군 200에서 300m 전에서 특별한 목표 없이 빗발치듯 쏘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일단 적군 누구라도 화살에 맞으면 아무런 반격을 할 수 없는 적군은 패닉에 빠지면서 전열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전술은 카라콜 전술입니다. 지난 징집 편성 훈련편의 훈련 챕터에서 소개해드린 전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카라콜을 훈련한 후 실제로 어떻게 전투에 사용하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군이 이렇게 있고 몽골군이 이렇게 진을 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카라콜 전술은 기본적으로 자군, 즉 100명 단위로 편성이 됩니다. 요 동그라미 하나 원 하나를 20명이라고 보면 20명, 40명, 60명, 그래서 80명 이렇게 있고 요 80명이 실제로 이 카라콜 전술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보충병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느 하나가 구멍이 나면 거기에 새로 들어와서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카라콜 전술은 병사 20명이 하나의 열이 되어서 적군을 향해서 돌격했습니다. 돌격하면서 화살을 계속 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진에서 40에서 50m 정도 떨어진 돌격 최종 지점에 이르르면 마지막 화살을 쏜 다음에 더 이상 진군하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본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대략 40에서 50m가 되는 것이죠. 거리가. 왜냐하면 그 정도 거리가 적의 갑옷을 뚫으면서 자신이 공격받지 않을 수 있는 최종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선 열은 되돌아가면서 적군에 대해서 계속 파르티안 샷을 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쏘고 가서 되돌아가면서 파르티안 샷을 다시 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쏘고 되돌아가면서 다 동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파르티안 샷을 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두 번째 있었던 열도 이 파르티안 샷을 쏘는 동시에 같이 진군하면서 적에게 화살을 계속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에게는 화살이 계속 빗발치면서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진군하는 열과 되돌아가는 열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카라콜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이 카라콜 전술에 참여한 몽골군은 일반적으로 1시간에 60발의 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당 한 발씩 쏘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술은 위장퇴각 전술입니다. 위장퇴각 전술은 이 초원 전투에서 오랜 시간 동안 행해져 온 전통적인 전술입니다. 그래서 특별할 것이 없는데요. 말 그대로 위장퇴각하는 것입니다. 선봉대가 먼저 이렇게 돌격을 하다가 갑자기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군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끌려 나온 적이 몽골군이 미리 마련해 놓은 그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후퇴를 멈추고 본진이 나타나서 이렇게 측면을 공격하게 됩니다. 측면을 공격하면 다시 선봉대도 후퇴하다가 뒤돌아서 같이 3면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유명했던 위장퇴각 전술이 바로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 킵차크 투르크 러시아 동맹군과 벌였던 1223년에 있었던 드네프르강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몽골군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퇴각합니다. 어디까지 퇴각을 하냐면 이 흑해 북쪽에 있는 칼가강까지 이렇게 바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군이 이렇게 따라 들어왔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드에서 본진이 등장해서 공격을 하고 퇴각하던 선봉도 다시 돌아서 같이 합세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 동맹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술은 지구전입니다. 몽골군은 전투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거나 흩어진 부대를 한 곳으로 집결하기 전까지 전투를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지구전은 적과 교전을 전혀 하지 않는 전술이었습니다. 적군에 포위되지 않기 위해서 전 부대를 소부대로 나누었다가 적절한 시기까지 흩어져서 기다린 후 다시 재집결하여 적을 공격했습니다. 몽골군이 인근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사실은 적에게 정신적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지구전은 적을 지치게 하는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이 전술은 상대의 전력이 강하거나 최초의 전투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술은 측면 공격 및 포위 전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군 전열이 이렇게 되어 있고 몽골군 전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봤을 때 몽골군은 가능하면 적을 포위하는 전술을 선호했습니다. 최대한 포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전열을 확대해서 적군보다 가능한 한 더 넓게 포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전술은 정찰 결과 적군의 측면이나 아니면 후방의 방어가 허술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실제로는 전방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적군의 측면이나 후방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쪽도 이렇게 측면이나 후방을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위됐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몽골군은 이 포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로 향해서 적군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을
튀어났습니다. 그러면 적이 조금 더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자기 짐도 버리고 심지어는 무기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열도 흐트러진 채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군을 섬멸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 전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사냥 훈련법인 네르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르제를 할 때처럼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 나갔는데 그 몽골군의 뛰어난 활솜씨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전술은 공성전입니다. 몽골 제국에 있어서 가장 취약했던 것은 공성전이었습니다. 공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였는데 칭기스칸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정복지의 기술자들을 공병대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술자들은 대부분 이슬람이나 중국 대륙 출신으로 그들은 포와 공성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나면 봉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인근의 몽골군의 요새를 만들고 적군이 굶어 지쳐서 항복하거나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정복한 도시나 마을에서 생포한 수많은 포로들을 강제 노역 부대나 화살바지 부대로 편성했습니다. 몽골 병사 1명당 10명의 포로를 담당했습니다. 포로는 풀, 나무, 흙, 돌 등을 가지고 행군에 나섰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은 가차없이 목이 베어졌습니다. 공격할 목적지에 도착하면 해자나 방어용 참호들을 가지고 온 물건들로 메웠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슬람이나 중국 기술자들로부터 배워서 공성기를 만들었습니다.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기도 했고 위험한 임무는 포로들에게 모두 지워졌습니다. 몽골군은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로는 몽골군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자신이 알지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죽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읽은 책에서는 몽골군이 심리전이나 위장술, 무당이 수행하는 주술 등 여러 다른 전술들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군의 전쟁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쟁 전 전략과 전쟁 과정 중의 전략입니다. 먼저 전쟁 전 전략은 이렇습니다. 몽골군은 전쟁 준비의 첫 단계로 먼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병력의 규모를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탐 정찰 활동을 통해서 적에 대한 정보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할 때에는 몽골이 침략하는 이유를 밝히고 항복하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만약 적이 항복하지 않으면 쿠릴타이를 열어서 전략 전술을 짜고 사령관을 결정하며 집결지를 결정하고 전쟁 개시 일시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쟁 중 전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방심할 때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여위거나 군대의 체력 문제는 그 다음에 고려되는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겨울에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령관에게 휘하학 부대를 자기 방식대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단 병사까지 그 말을 듣고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몽골군은 여러 루트로 공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화레즘 공격 시에는 5개 루트로 공격했는데 그중 한 부대는 키질쿰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러시아 공격 시 수부타이와 바투, 뭉케도 마찬가지였고 동유럽 침공 시에도 여러 루트로 공격했습니다. 적군의 본영에 대한 공격은 중소 요새를 포함한 야전군을 모두 섬멸한 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야 적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포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본진 주변을 먼저 공격하여 포로를 획득하면 그들을 인간 방패로 앞세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의 야전군 사령관을 반드시 끝까지 쫓아서 꼭 처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적군이 재집결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못해서 패배했던 경험으로부터 배운 전략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고도로 발전한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 전술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무적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목민족이 몽골군의 전략 전술에 익숙했기 때문에 몽골군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